예전에 없었던 정말 전대미문의 경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번에 주목해야 될 넥스트 빅싱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행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AI 예감 책 저술하신 권기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채널에 사실 좀 오랜만에 또 모시게 되었는데, 맞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하고, 간단한 자기소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우연히도 사회에 첫발 내디디면서 갖게 된 직장이 미국 모건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발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후에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호주, 홍콩, 유럽 쪽을 다니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무역업도 했고, 제조업에도 종사를 해봤고, 또 마지막에는 영화 산업에도 뛰어들어서 콘텐츠 산업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오랫동안 뛰고 치열하게 경쟁했다, 이런 이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국내에 돌아와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책을 쓰기도 하고 번역도 하고 편집도 하고 찾아내서 발굴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대표님께서 직접 또 저술하신 또 책이 이렇게 멀끔히 나왔는데 기분이 네. 좀 어떠세요? 참 정말 이 작년 3월에 챗 GPT 혁명이라는 책을 썼다가 이게 일종의 이제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간적으로 보면 한 1년 반 정도 지났네요. 챗 GPT가 나온 게 22년 말이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대충 이제 한 2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고 저도 이제 그 사이에 그 책을 쓴 다음에 지난 한 1년 반 동안에는 어떤 그 변화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회사들이 활발하게 이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모아서 후속편을 쓰게 됐죠. 다행히 제목도 뭐 AI 예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독자분들께서 AI 시대가 어떻게 지금 찾아와서 우리 곁에 와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하는 그런 추세에 대해서 일종의 한번 감을 잡아보시라, 이런 의미에서 예감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예감이라고 하길래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 궁금했었는데 네. 그 현재와 미래를 좀 이어보는 좀 그렇죠. 추세적인 흐름을 좀 잡아주셨군요. 네. 그러면은 그 예감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여쭙고 싶은 게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AI의 네. 현재와 미래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이게 참 처음에 챗 GPT 그리고 생성 AI라는 이름으로 네네. 첨단 기술이 딱 등장해서 사람들 앞에 나왔을 때 다들 신기하게 생각했죠. 그렇죠. 야,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신기한 AI 기술이구나.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고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런 대답을 생성해서 제시를 해준다. 이게 굉장히 특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1년도 채 안 돼서 모든 산업 분야에 확산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 본다면은 일상생활에서도 AI라는 것이 완전히 이제 뿌리를 박아서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됐죠. 이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한마디로 하자면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productivity가 획기적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은 힘들게 노력해서 뭐 일주일 걸리고 열흘 걸리고 한 달 걸리던 일이 이 AI 기술에 의지하면은 바로 몇 분 만에 심지어는 뭐 심한 경우에는 몇 초 만에
훌륭한 대답을 만들어내 놓는다. 그러니까 이건 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이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전에 없었던 정말 전대미문의 경험이다. 신기한 경험이다. 소비자 경험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앞으로도 계속 확산되고 점점 더 만족스럽다면 그렇다면 AI 기술은 계속해서 우리 옆에 있을 것이고 우리와 같이 삶을 살아나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한때는 그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믿었던 창작, 그러죠? 음악, 미술, 뭐 동영상 창작, 코딩, 하여튼 만들어내는 그 영역에 있어서까지도 AI가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해서 상당 부분은 이미 대체가 됐죠. 그렇죠. 직장에서나 혹은 개인 차원에서도 많은 부분을 우리는 이제 AI에 의존하고 AI에게 맡기고 AI한테 부탁을 해서 그 결과물을 얻고 그거를 따듬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런 이제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창조, 창작의 영역까지도 서서히 AI 침입에 굴복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먼 미래의 일처럼 영화 속의 일처럼 느껴졌던 흔히 말하는 AGI, 그렇죠. 범용 인공지능의 꿈까지도 이제는 예측 가능한 범위까지 들어왔다. 바로 뭐 내년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예측 가능한 어떤 사람들은 3, 4년이면은 AGI가 구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예측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AI라는 것이 우리의 현재인 동시에 미래이고 미래가 우리의 현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사실 AI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바꿔내면서 기업들도 AI를 활용해서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AI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강세는 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오랫도록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현재 지금 그 해당 기업이 그 해나가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방식이 현금 창출 능력, 이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느냐. 현재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게 한 가지고 또 앞으로 중장기 3년, 5년, 10년의 그 미래의 성장과 계속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예전처럼 뭐 AI라는 말만 붙으면 그냥 거의 뭐 묻지 마식으로 투자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AI와 관련된 그리고 AI라는 기술에 의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산업 및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런 의미에서 그런 그 강세는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가 AI와 관련되는 산업이지 혹은 기업이지 라고 묻는다면 조금 우리가 그 시야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I라는 것이 원래 인간 지능과 인간 상상력의 산물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생각해낸 게 AI예요. 그래서 사람과 비슷하게 기계가 만약에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AI의 기술의 발전도 인간의 지능과 상상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AI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데이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럼 데이터를 공급하는 산업이나 기업이 있다면은 그 기업은 대단히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상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라는 것은 그 특성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이나 산업이 그걸 모아서 공급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특히 개인의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공급하거나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AI 수혜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거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늘 AI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오픈 AI다, MS다, 구글이다, 뭐 엔스로픽이다 하고 이제 AI 기술 모델을 만들어내는 회사들 아니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뭐 엔비디아처럼 인프라 즉
반도체 혹은 AI 가속기를 만들어내는 업체들을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AI가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AI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전력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전력을 AI가 잡아먹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당연히 전력을 만드는 회사 혹은 전력을 운송하는 회사, 옮겨주는 회사, 전력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조절하고 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AI 관련주 혹은 AI 수혜주가 되어야 할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도 반도체만 끝일 게 아니라 반도체에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부장.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왜 그렇게 올랐습니까? 그 사람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LS 전선 왜 그렇게 올랐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AI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AI 관련할 때는 반드시 그런 시야를 조금 넓혀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AI의 문제점 혹은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AI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딥페이크라든가 뭐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효과들을 미리 감지하고 예지해서 막아준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AI와 깊게 관련된 그런 영역입니다. 혹은 보안 문제.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보안 문제는 점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을 또 해결해 주는 그런 기업이나 산업들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AI 관련 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AI를 생각할 때는 좀 시야를 넓혀서 그런 두루두루 관련되는 산업이나 영역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처럼 AI가 뭐 데이터부터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전력까지 굉장히 이 AI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수혜 기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양해지는 거예요. 네.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다음번에 또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또 산업이랄지 기업 어디 쪽으로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제가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느낀 것은 첫째는 로봇 산업이 굉장히 그 AI와 깊은 연관을 맺으면서 앞으로 빠른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둘째는 바이오 헬스케어 혹은 메디컬 분야에서의 AI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영역을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번에 주목해야 될 그런 영역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고 발전의 수준도 천차만별이지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어 왔죠. 그렇죠. 공장에서도 로봇들이 계속 사용이 되어 왔었고. 근데 이제 챗GPT 이후로 AI와 로봇이 결합하게 되면은 굉장히 최첨단 그런 그 로봇 산업이 가능해지고, 굉장히 이 추론 능력까지 이제 로봇에 가미가 된다면은 급성장이 가능하고 그 활용도도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그리고 특히 인간의 그 신체 구조와 비슷하게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로봇 산업 중에 하나의 영역인데 그 영역이 특히 이제 발전을 많이 할 것 같고 산업 영역뿐만이 아니고 가정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의 영역 속으로도 이제 로봇이 제대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전 같으면은 일일이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고 뭐 동작도 하나하나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이랬지만 그게 아니라 AI 기술이 늘어나고 그 AI 기술이 로봇에 가미됨으로써 이제 로봇 스스로 학습도 하고 응용도 하고 추론까지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이 기대가 되는 분야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로봇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로봇 산업 자체가 갑자기 크게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삼성전자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크게 갖게 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반도체, AI 반도체 영역의 왕자라고 생각하는 엔비디아도
로봇 산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산업으로도 진출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로봇 산업이 소위 말하는 넥스트 빅 싱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헬스케어, 메디컬 영역은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우리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일이 AI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면은 그야말로 굉장한 혜택이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기업 측에서도 굉장히 큰 그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나 외국을 보더라도 그 AI가 메디컬 분야에, 의료 분야에 적용이 돼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오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과 그다음에 메디컬 분야, 의료 분야 이 두 분야는 앞으로 굉장히 크게 AI와 더불어서 발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게 확실히 AI가 발달됨에 따라서 이 AI 기술이 로봇 산업에 접목이 된다면 또 바이오헬스 쪽으로 접목이 된다면 그에 따라 새롭게 나오는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로봇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진짜 사람을 완전히 대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 인구보다 로봇의 개수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은 그야말로 또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로봇 산업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미국 아닐까요? 네,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중국이 제일 앞서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기술도 앞서 있고 실제로 적용해서 로봇을 활용하고 있는 그 정도에 있어서도 단연 중국이 앞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미중 갈등 그리고 미국의 규제 등등으로 어려움은 많지만 이 분야만큼은 아마 중국이 미국과 정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선두를 지켜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중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인의 전술이라는 말이 상징하다시피 단연코 자본보다는 인력 위주의 그런 산업을 발전시켜 온 나라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뭐 인구가 엄청 많은 상황이고 그런데 로봇을 쓰게 되면은 인간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런 그 자본 집약적인 그런 기술, 그거를 왜 하필 중국이 그렇게 열심히 추구를 할까? 그런 궁금증도 드는데요. 이게 보면은 로봇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고 따라서 이 영업에서 오는 이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많죠. 그래서 이 로봇을 활용함으로 해서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이익 개선 그 이익 개선된 이익을 다시 로봇 개발에 집어넣어서 또 로봇 기술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아마 그런 인력 집약적인 그런 기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에 굉장히 집중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렇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워낙 또 치열한 분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전쟁 자체가 AI와 로봇 전쟁화 될 거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과연 누가 이 분야의 우위를 설 것이냐라고 하며 이 분야의 우위를 서는 국가가 결국 또 패권을 잡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방금 전쟁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방산 분야도 사실은 AI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번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의 AI 그 군사 쪽에 AI 기술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펠런티어라는 회사거든요.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발발되었을 때 러시아가 막 침공을 시작했을 때는 그 회사의 모든 기술자들이 그 아주 초기부터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로 날아가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그쪽 정부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의 AI 기술을 실전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계속 그 AI 기술을 적용도 해보고 고쳐도 보고 이렇게 해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 AI라는 것이 뭐 드론 기술도 마찬가지고 온갖 그 방산의 모든 영역에 AI 기술이 침투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산 혹은 국방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대표님, 근데 우리가 AI 하면 아마 가장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기업이 엔비디아일 것 같아요. 네. 야, 이게 이만할 때도 된 것 같은데 하면서도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 이번에 또 액면 분할하면서 또다시 수급이 많이 도는 것 같던데, 네. 어느새 반도체 전 세계 1위 기업뿐만 아니라 시총 2위 기업까지도 좀 넘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놀랍죠. 예.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시총 1위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엔비디아의 저력 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는지. 1위까지 올라가지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갈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는 정말 놀라운, 들여다 볼수록 놀라운 회사고요. 원래는 그 게임용 GPU를 이제 개발을 해서 거기에 의존하던 그야말로 이진에 있던 회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GPU라는 놈이 AI를 학습시키는데 가장 최적화된 그런 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말하자면 난리가 난 건데, 네. 지금은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반도체 회사를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AI 종합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불러도 전혀 과장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AI 반도체 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AI 가속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AI 가속기가 있어야만 AI 학습이나 생성의 속도가 있고 이제 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AI 가속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HBM이라고 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여러 개 쌓아서 얹고 거기에다가 엔비디아가 개발한 그 계속 개발해내고 있는 GPU라는 것을 합쳐서, 그 두 개를 합쳐서 AI 가속기라는 게 나온다고 그래요. 저도 기술적으로는 뭐 고성도밖에 잘 모릅니다. 근데 이 AI 가속기도 처음에 나왔던 이제 H100라고 하는 모델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후로 계속해서 뭐 그래스호퍼도 나오고 블랙웰도 나오고 블랙웰이 양산도 들어가기 전에 루빈이라는 모델까지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호언장담하기를 앞으로 매년 업그레이드 모델을 낼 것이다. 그 정도로 자신이 충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AI 가속기 분야에서는 아무도 못 따라온다. 지금 현재 뭐 거의 뭐 90% 가까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자신감 그리고 그런 기술 능력 정도면은 내가 볼 때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그 AI 영역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영역을 AI 종합 플랫폼 정도로 넓히고 있다. 엔비디아는 실제로 현재 그 바이오 헬스케어를 혁신적으로 개선시키는 그런 그 플랫폼을 이미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의료 쪽으로도 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기후 예측이라든가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그런 자연 생태계에 대한 그 AI 기술까지도 이미 나가 있어요. 그리고 로봇,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 산업에도 이미 발을 들여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미래 성장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고 주가를 굳이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그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당신 한 10만 불 있는데 엔비디아 투자하겠소? 그러면 저는 주저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고공행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장점 혹은 미래 성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이것도 생각을 해볼 것이 워낙 그런 AI 반도체 혹은 가속기에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도 너무 세요. 그러니까 AI 가속기를 쓰는 모든 회사들이 이거 엔비디아 좀 벗어날 수 없나? 다른 AI 계속 우리가 만들 수는 없나? 혹은 다른 건 없나? 계속 찾는 방향. 오죽하면은 오픈 AI가 뭐 9조라고 했나요? 9조 달러인가?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반도체 우리 한번 반도체 우리 회사들 다른 회사들끼리 모여서 한번 반도체 이제 제국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만큼 엔비디아가 세다는 얘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한번 AI 가속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마하라는 이름의 가속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이미 뉴스에도 나온 상황이고요. 또 네이버가 이미 그걸 이제 테스트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정도로 탈 엔비디아의 그런 바람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하나의 그 약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엔비디아도 뭐 방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전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회사다 보니까 중요한 그런 첨단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거는 좋은데 막상 제조는 또 못해요. 그렇죠. 제조는 전부 그렇죠. 아시아에 맡깁니다. 그렇죠. TSMC에 맡기고 또 이제 앞으로 뭐 삼성한테도 맡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조는 자기들이 할 수 없다. 그거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약점의 하나로 볼 수가 있고 그런 저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 프로와 콘을 감안을 해서 엔비디아를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 정도의 자신감과 기술력이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면 앞으로 계속 커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대표님께서 책에 그 삼성전자가 타도 엔비디아를 위해 준비한 뭐 비밀병기가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하인가요? 그렇죠. 마한데 이게 이제 흔히 그 AI 가속기란 게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가 오가는 거잖아요. 네. 그 오가는 그 도로를 넓힌 것이 HBM입니다. 그래서 고대역 폭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움직이는 길을 넓히는 것이 HBM. 그래서 HBM을 막 쌓아서 GPU 합쳐서 AI 가속기를 만든다. 이런 개념인데 그럼 삼성이 하는 생각은 이거예요. 그럼 길을 자꾸 넓히려고 그럴 게 아니라 지나가는 데이터를 어떻게 좀 사이즈를 줄이거나 데이터를 어떻게 건드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게 마하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로는 그대로 두고 움직이는 차량을 어떻게 뭐 경량화하고 빨리 가자.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게 삼성전자의 생각인가 봐요. 기술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하1이라고 하는 삼성이 준비하고 있는 AI 가속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하1이 그 생각대로 제대로만 펼쳐진다면 뭐가 좋은 결과가 오느냐 하면 HBM이 필요 없게 돼요. 그렇죠. 예, 대역폭 길을 넓히는 거니까 HBM이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은 제조 비용상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생각대로 만들어냈는데 HBM도 쓰지 않고 만들어서 성능도 거의 뒤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정말로 걱정이 태산이 되겠죠. 이거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그렇죠. 네, 문제가 될 수가 하이닉스도 있겠네요.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가 이미 그거 시제품을 받아서 테스트를 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일단은 주문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까지 보도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과연 이 시장에 내놓고 엔비디아의 대체품 대안으로 나설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아마 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죠. 아마도.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최근까지 삼성전자가 워낙 HBM 시장에서 좀 따라가지를 못하면서 네. 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받고 있는데 네. 이런 비밀병기가 정말 성공만 해낸다면 네. 또 시장을 완전히 좀 뒤집어 엎을 만한 네. 큰 이슈가 되겠네요. 그렇죠. HBM을 잠깐 설명드리면 HBM을 원래 그 개발을 시작했던 회사는 제가 듣기로는 AMD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 당시에 별로 그 경제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AMD는 시들해져 버리고 오히려 SK 하이닉스에서 이거는 뭔가가 된다 하고 이제 그 포텐셜을 보고 계속 개발을 해서 지금은 이제 1번 주자가 하이닉스가 됐죠. 애플이 AI 영역에서 아차 하는 순간에 주도권을 놓친 것처럼 삼성전자도 계속 같이 개발을 해오다가 어떤 한순간에 아차 하는 순간에 그 주도권을 하이닉스에 뺏겼던 것 같아요.
그랬지만 어쨌든 2세대, 3세대 넘어오면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었는데 3세대 들어와서 3세대인가요 지금? 세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HBM 그 3E라고 하는 모델 그 모델에 와서는 완전히 주도권을 뺏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한테 공급을 못하고 있고 이제 한창 테스트하는 중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HBM4 모델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애플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애플도 AI 시대에 많이 좀 뒤처지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게 주가가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좋진 그렇죠.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애플도 무언가 좀 비밀병기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애플이 또 준비하고 있는 비밀병기 따로 있을까요? 애플 경우는 참 공교롭게도 그 챗 GPT가 나왔던 2022년 후반기 말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애플이 좀 침체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우선 제일 중요한 스마트폰에 있어서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화웨이한테 선두를 뺏겨버리고 그렇죠. 그 후로도 뭐 계속 개발해오던 그 비전 프로인가요? 차세대 먹거리라고 불렀는데 이 비전 프로가 판매가 부진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이 사업이 또 중단돼 버리고 또 야무지게 시작했던 그 애플 카 네네. 프로젝트도 완전히 포기해 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겹치면서 거기다가 이제 AI 영역에서 다른 회사는 MS니 구글이니 전부 저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내놨잖아요. 그래서 지각생이다 뭐 이제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기로 애플 경우는 이 사업의 그 철학이랄까 경영의 철학 자체가 폐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의 생태계를 만들 때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같이 개발하거나 개선시키거나 하는 그런 게 없이 자기들 혼자서 직접 하는 그런 걸 선호해 왔거든요. 근데 AI 시대에는 그게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AI 시대에는 세계의 모든 개발자들이 이 소스 코드라고 하는 그 기본 아이디어를 전부 공유를 하고 그거를 개발시키고 문제점이나 오류를 같이 찾고 개선책을 찾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애플이 이제 별로 맞지가 않는 거죠. 그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이 그렇게 앞서 나가는데 전부 이제 제대로 된 아이디어를 내놓지도 못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못 내놨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거 한 발 늦었구나. 그래서 뭐 애플이 또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원래 사실 모바일 시대를 주도를 했었고. 그래서 뒤늦게 이제 출발하기는 했죠.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뭐 그 AI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고 구글에서 사람들을 영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애플 GPT라고 하는 챗봇을 개발을 쭉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직은 뭐 별로 성과가 없었는데 최근에 한 달 전인가쯤에 이제 그 아이패드인가요? 아이패드 프로라고 하는 신제품을 내면서 아주 첨단 그 AI 칩을 거기다가 넣어서 성능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올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이제 AI 인텔리전스, 애플 인텔리전스인가 하는 그런 AI 시스템을 이제 공개를 하고 동시에 오픈 AI와 협업하기로 했다 하는 그런 그 파트너십을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역시 뒤늦게 출발해서 조금 버겁다. 그러니까 손을 잡아야겠다 해서 아마 그 오픈 AI하고도 손을 잡고 챗 GPT 기능을 뭐 일부 자기들 제품이나 서비스에 장착을 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현재로서는 자기 자신들만의 LLM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라든지 챗봇 이런 것으로서는 경쟁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기존에 이제 오픈 AI 등등과 손을 잡고 발맞추어서 이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러나 저도 사실은 애플의 일종의 이제 팬인데 그들의 그런 능력이나 혹은 그 이때까지 해온 여러 가지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들을 봤을 때는 아마 제대로 집중해서 AI에서
추격을 시작한다면 조만간에 아마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이 줄곧 좀 지켜왔던 네, 그런 신념 가치관을 깨부수고 그렇죠. 가기가 쉽지 않은 건데 맞습니다. 애플이 AI 시대에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가던 그런 폐쇄적 나 혼자 다 해먹을 거야 그렇죠. 라고 하는 그런 구조에서 한 차례 좀 내려놓고 오픈 AI와 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애플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다른 길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바라는 건 그래서 정말 쓸만한 걸 내놓을 거야. 아이폰 AI 심어서 진짜 우리가 혹할 만한 제품 내놓을 거야. 그렇죠. 그걸 좀 실질적으로 좀 보여줘야 앞으로 또 애플의 또 과거의 위상을 좀 되찾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이 근데 좀 이제 가져보는 다만 것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그 방금 이제 AI 폰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가 최초로 이제 AI 폰이란 것을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성과도 괜찮았고 그쵸, 그 그쵸. 기능도 많은 칭찬을 받았고 근데 삼성이 그렇게 내놓은 직후에 거의 뭐 6개, 7개 되는 경쟁사들이 그와 유사한 저 AI 폰을 다 내놨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애플은 올해 하반기인가요? 아마 저 나올 거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런 정도의 그 이미 상당히 많은 그 기능과 AI 기능과 그런 기술들이 이미 스마트폰에 온 디바이스 형식으로 장착이 되다 보니까 애플이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또 무슨 다른 그 참신한 기술이 나올 게 있을까 하는 우려는 좀 있어요. 이미 나온 것들이 굉장히 저 기능들이 탁월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애플이 그 시리아 있잖아요. 네, 시리. 네, 그 시리를 정말 뭐 다 사용을 하면서 모든 앱에 적용을 하면서 네. 그야말로 아이폰을 AI 비서화로 만들어 놓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애플뿐만이 아니고 저 사실은 그 음성 비서 혹은 AI 비서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런 자비스 같은 그렇죠. 그런 이제 완벽한 AI 비서는 오히려 이제 오픈 AI가 포문을 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GPT 모델 중에 현재까지 이제 우리가 챗 GPT가 나왔을 때가 GPT 3.5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고 그 이후로 몇 달 안 돼서 이제 GPT-4가 나왔는데 GPT-4에 대해서 이제 변형된 파생된 모델들이 몇 개 있었어요. 터보라는 것도 있었고 비전이라고 해서 뭐 영상 관련 것도 있었고 그다음 최근에 나온 게 GPT-4O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GPT-4O라는 것이 그 말하자면 음성 비서, AI 비서를 이제 가장 진보된 형태로 구현한 그런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GPT-4O가 나오고 바로 직후에 또 이제 구글도 비슷한 걸 내놓고 뭐 이런 식이 됐는데, 애플도 정말 엄청난 그런 혁신과 창의력이 없이는 거기를 능가할 만한 그걸 내기가 참 힘들 거예요. 그렇죠. 워낙 기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쓸만한 것들이 그렇죠. 이미 나와 있는 이미 상황이기 많아요. 때문에 야, 이런 상황에 또 새로운 혁신을 또 내놓기가 또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AI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또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AI를 잘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글로벌 뭐 거의 그래도 상위권 수준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이게 또 미국이랑 또 중국 이런 국가에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또 부족한 것들도 많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과연 AI 시대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좀 위치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만의 좀 특별한 무기가 있을까? 우리나라가 특별히 좀 차세대 먹거리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일단 우리나라 경제를 정말 먹여 살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반도체. 반도체를 빠뜨릴 수가 없겠죠. AI 시대에도 역시 AI 반도체라는 형태로 반도체 산업은 이제 계속 승승장구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와 두 회사가
그 HBM 영역에서 어떻게 자리바꿈을 하느냐 이것도 좀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추가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언급은 안 했지만 사이즈로 보면은 삼성전자나 뭐 이런 곳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AI 반도체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는 의외로 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그 스타트업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특히 KT랑 협업을 많이 해서 AI 반도체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리벨리온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퓨리오사 AI라고 하는 스타트업도 기술이 굉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피온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딥엑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이제 반도체 등에서 특히 AI용 반도체에 특화된 그런 연구를 하는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이제 설립이 되어 있는 망고부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또 있거든요. 이 망고부스트라는 회사는 우리가 이제 뭐 CPU, GPU 이런 식으로 그 유닛이 있는데 이 회사는 DPU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라고 그럽니다. 이 DPU란 것이 아직 뭐 일반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반도체 산업에서는 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개발 능력이 있는 회사가 손 꼽는다고 하는 3개, 4개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망고부스트라는 회사가 있고 또 AI의 그 효율을 AI에 들어가는 전력의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반도체를 개발하는 또 하이퍼 엑셀 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하면 반드시 이런 큰 그 제조 업체들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이렇게 개발을 하는 그 AI 반도체 특화된 스타트업도 조금 주목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단 반도체는 우리 산업의 큰 줄기였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로봇 산업에는 이제 어떤 회사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좀 들여다봐야 할 텐데 실제로는 그 현대차 그룹이 제일 먼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일단 그 로봇 산업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제 거기에 발을 담근 경우가 됐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 현장 점검 업무를 하는 로봇도 있고, 그다음에 물류 상하차 로봇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물을 뛰어넘고 막 이렇게 달린다 뭐 그런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로봇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죠. 그리고 LG전자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업용 로봇 사업에 뛰어들면서 미국의 그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식당 같은 데 서빙하는 그런 로봇을 개발을 했었고, 삼성전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올해 내로 아마 인수가 완전히 완료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로봇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사업 외에 이제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디컬 분야의 AI 솔루션, 메디컬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굉장히 그 글로벌하게 활동도 많이 하고 인정을 받는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메디컬 쪽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역들이 약을 만드는 신약 개발을 하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항암 분야가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이 심혈관 질환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암 다음으로 그 사망 원인 2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혈관 쪽의 질환을 다스리는 그런 AI 솔루션, 그리고 당뇨나 비만, 고혈압 같은 것을 관리하는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치매, 이렇게 이제 큼직큼직한 몇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항암의 경우는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암을 이때까지는 진단하는 수준에서 끝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암을 진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암을 치료하는 것까지 그런 솔루션을 내놓는
루닛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루닛은 뭐 이미 아마 2023년 초에부터 계속해서 주가도 엄청 상승을 했었고 거의 뭐 그 당시에 한 두어 달 사이에 막 4배, 5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그 루닛이라는 회사가 덩치는 작지만 기술은 상당히 맵다 이런 그 회사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쪽에는 마이오믹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내놓은 그 펜토믹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당뇨, 비만 이런 쪽에 혈압 쪽 관리는 사실은 카카오가 그 혈당 관리를 굉장히 그 주요 사업으로 했다가 지금 조금 뭐 주춤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카카오 전체가 좀 주춤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당뇨, 비만 뭐 이쪽은 원래 작년에 그 미국 그리고 덴마크인가요? 예, 덴마크의 의료회사, 제약회사 그런 데서 나온 그 비만 치료제가 아주 세계적인 붐을 일으킨 적이 있죠. 네네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비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뭐 비만이 그렇게 심하거나 많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비만도 중요한 하나의 그 카테고리가 되어 있어서 비만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도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혈압을 예측하는 그런 AI 솔루션을 만드는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혈당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주는 Doing Lab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작지만 기술이 괜찮은 그런 스타트업들 혹은 메디컬 관련 그런 회사들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약 쪽에 한 가지 잠깐 이야기를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알파고로 잘 알고 있는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딥마인드가 그 단백질 분석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그 AI 모델을 내놨다고 그래요. 이름이 알파폴드라고 그러는데 이때까지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그 단백질 물질 구조 이런 것, 그다음에 합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AI 솔루션인데 이런 그 알파폴드를 이용해서 단백질 구조를 10억 개 이상을 스스로 생성을 해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한 200만 개는 실제로 물질의 구조, 쓸 수 있는 물질의 구조를 만들었으며 그리고 이제 의료나 다른 산업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물질만 해도 한 뭐 30만 개가 넘는 그런 단백질 물질을 만들어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연구, 단백질 분석 영역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 방식을 계속 쓴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실적이 거의 한 뭐 800년쯤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몇 달 만에 단번에 해낸 그런 대단한 그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딥마인드 알파폴드라는 것. 그래서 한국도 아마 이런 그 딥마인드 알파폴드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되게 많은 기업을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하나씩 좀 정리를 하면서 또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대표님, 점점 AI의 이 발달 속도가 네. 굉장히 빨라지면서 어느새 정말 인간을 거의 능가할 만한 수준 코앞에 좀 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AGI 시대가 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대에 저는 아직도 계속 고민인 게 과연 우리의 인간은, 나는 좀 어떠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가. 이게 저는 사실 매주 고민이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주제를 놓고 나름대로 계속 좀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 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말해서 AI라는 것은 그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술로 보기에는 너무 그 영향력이 크고 또 그것이 가져오는 생산성의 증대라든지 효율의 개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크고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AI 기술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첫째로. 그래서 공부를 하고 활용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나의 일상이나 업무나 뭐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사업 그 경영이나 혹은 투자 활동 이런 전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고 AI와 친해지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AGI 수준이 뭐 3년 안에 온다는 사람도 있고 5년 안에 온다는 사람도 있고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5년이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적어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냐? 라는 질문도 계속 이제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영향이 너무나 크고 충격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인간을 대체한다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인간을 대체한다. 그 수많은 인간을 대체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할 거냐. 거기다가 조금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기술이 좋아지고 컴퓨터를 쓰기 시작하고 인터넷이 활용되면서 기억력이 자꾸 약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저도 전화번호를 막 30개씩 40개씩 외웠어요. 근데 이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문명의 이익이기 때문에 인간 본연의 능력이 퇴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야 되거든요. 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런 첨단 기술을 계속 늘려가 확산시키면서 발달을 시켜야 되겠느냐? 그게 좋은 거냐? 이런 질문도 있는 거죠. 만약에 AGI 상태를 넘어서서 인간이 모르는 가운데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상상하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영화에서 봤던 그런 인간의 위협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니면은 AI하고 협력하고 공존해서 인류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세계에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떻게 진전이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렇다면은 설사 그런 극단적인 경향이 온다고 할지라도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알고 있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결과가 오든 간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할 일은 배우고 익히고 활용하는 거다. 뒤처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든 일상이든 혹은 투자 활동이든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은 이해하고 새로운 흐름은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롭도록 활용하자.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태도를 말씀드렸지만 조금 그걸 이제 숲과 나무에 비유를 하자면 나무도 좀 들여다봐야 돼요. 나무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들여다봐야 되고 숲 전체의 기운도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을까?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AI를 대한다면 우리한테는 이제 최악의 결과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일단 AI와 좀 친해져 보자. 그렇죠. 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업무적으로든 뭐 일상적으로든 투자적으로든 네. 일단 좀 알고 한번 좀 써보고 네, 좀 가까이 지내보자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결과가 예를 들면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혹은 중립적으로 나오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우리가 그 상대를 알고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미래랑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맞이하는 미래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AI 관련된 책을 네. 집필을 해주셨어요. AI 예감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이 책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좀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작년 3월에 냈던 챗 GPT 혁명의 일종의 이제 후속편이다, 속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난 한 1년 반 정도 사이에 크게 이제 두 개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파트는 지난 한 1년 반 사이에 어떤 그 변화가
AI 모델이나 기술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느냐 이걸 다루었고 파트 2에는 그러면 실제로 AI와 관련되는 혹은 AI가 활용되는 혹은 영향을 받는 그런 다양한 주요 산업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주로 다루었거든요. 그리고 파트 1에 나오는 그런 몇 가지 특성 중에는 우선은 AI 기술의 성능 자체가 예전의 인식, 요약, 분석 이런 정도 수준에서 나아가서 이제는 추론하고 계획하고 공감하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발달하면은 상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다시 말해서 인간과 자꾸 흡사해지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그런 거가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대체로 보면은 텍스트 위주로 명령을 하고 생성을 받았거든요. 결과물을 받았는데 이제는 텍스트에 머무르지 않고 음성이나 뭐 이미지나 영상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모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모드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드를 넘나들면서 학습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생성도 하는 그런 소위 멀티 모델 형식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 특성을 하나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연결이 굳이 없더라도 혹은 클라우드와의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기기 자체 안에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on device 라는 특성 뭐 그런 몇 가지 특성을 이제 거기다 파트 1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2에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여러 가지 산업들과 거기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책 제일 마지막 말미에는 제가 그 소위 그 AI 전문가나 석학이나 혹은 AI 산업의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경영인들 이런 분들의 그 발언이라고 할까요? 말했던 것을 인용문을 좀 쭉 모아봤어요. 한 20, 30페이지 정도 이제 모아봤는데 거기서 독자들이 아마 읽으면서 이 막상 AI 산업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문제점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도 이루어지고 또 여러 영역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자. 그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수익에는 단기적인 의미의 수익도 있고 또 장기적인 수익도 있고 그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방법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겁니다. 일단 시작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시드 머니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일상생활을 해치는 정도의 투자는 절대 하지를 말고 그리고 자기가 투자하는 대상 그것이 부동산이었건 주식이었건 비트코인이었건 뭐건 간에 투자를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투자를 해야만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모든 영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면은 반드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셔서 흔히 말하는 관리된 리스크, 관리된 위험성을 갖고 투자를 하는 그런 일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권기다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또 AI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워낙 AI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대표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충분히 우리가 좀 활용해서 우리의 뭐 일상이라든지 투자에 잘 접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앞으로의 AI 시대에서의 여정을 함께 응원하면서 마무리 인사 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행복 되세요.